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금리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소식이 계속 나오나 몰라요. 이 그렇죠. 물가 급등 현상이 전 세계로 지금 확산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이 제일 먼저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제 미국 얘기는 많이 전해드렸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영국에서 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높았는데 전년 대비 4.2%가 올랐거든요. 이게 영국으로서는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9월 달엔 3.1%였거든요. 한 달 만에 이게 1.1%포인트나 오르기 때문에 이게 좀 긴장감을 어제 금융시장에 좀 줬는데요. 이게 영국에서 원래는 11월 4일 날 이게 영란은행인 중앙은행 여기서 연리 0.1% 수준인 금리를 최소 0.2나 0.35% 정도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동결이 되는 바람에 이거 좀 약간 실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결국은 물가가 더 치솟아 오른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영국이 어쩔 수 없이 12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더 강해졌고요. 그게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이 미국 증시마저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증시까지도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하루는 금융시장에 약간 놀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1%를 0.2나 0.35%로 인상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러실 만한 게요. 인상폭이 고작 0.1%포인트. 이거 뭐 사실 굉장히 낮은 퍼센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빚을 한계까지 빌린 상태에서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의 중앙은행이 0.1%에서 0.2%로 금리를 인상한다. 그 얘기는 2배나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 100억 원 정도를 빌려서 이자를 한 1억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금리가 2배로 오르게 되면 2억 원을 이자로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라는 게 가상금리나 이런 다른 이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너무 이제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문제점은요. 지금 기업들이 정말 빚을 질 만큼 다 졌고 또 가계도 전 세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들까지 빚을 엄청나게 지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금리가 2배로 오른다. 그 자체가 매달 갚아나가는 이자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 상황에 있는 가계나 기업한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작 0.1%포인트밖에 안 되는 금리 인상에도 시장이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빌린 대출금 자체가 규모가 작으면은 0.1에서 0.2가 돼도 크게 막 올라간 것 같지 않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100억 빌리거나 1000억 빌리거나 이런 경우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물가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라가 뭐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은데요. 다른 선진국들도 지금 금리 인상 카드를 반짝거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이 물가 인상 이 상태가 물가 상승이 진짜 전 세계로 지금 현재 파급되고 있는데 이 캐나다도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이 원래는 12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10월로 2달이나 앞당겨서 양적 완화 이 종료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퍼링 과정을 거쳐서 내년 4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도 23년 말까지는 절대 금리 안 오른다.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선언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 전망을 마치 실현이라도 하듯이 호주의 중앙은행이 원래는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네. 이걸 조기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이 금리 인상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면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유럽 중앙은행인데 네. 라가드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를 안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런데 유럽도 결국은 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자꾸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 연준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얘기는 계속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늦을 거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잖아요. 근데 미국도 그렇죠. 지금 달라지는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 때 결국 이사들의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 회의의 이 멤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이제 원래 금리 인상 시기를 각자 예상하는 시기를 찍어서 점으로 찍어서 점도표를 만드는데요. 네. 현재 점도표상의 금리 인상 시기는 여기에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2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23년이 거의 반반으로 나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22년설과 23년설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점은 이제 미국도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드디어 6%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이게 또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시장은 벌써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견해를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이보다 빠를 것이냐 아니냐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에 이제 2번 이상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논쟁이 붙고 있는 걸 보면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를 23년보다는 22년으로 보는 쪽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선진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개발도상 국가들의 이 털이 양털처럼 이렇게 자라나면 이때가 되면 양털을 깎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개발도상 국가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터키가 요즘에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터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금리 올리겠다는데 갑자기 9월만 해도 기준금리가 19%였는데 터키 중앙은행이 이걸 2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네. 지난달에 드디어 금리가 16%로 인하가 됐습니다. 자, 연리 16% 진짜 엄청난 금리긴 네. 한데 이게 터키의 금융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6%도 낮은 금리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을 했는지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3년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터키 리라화 가치 폭락하고 폭락을 했던 기억나시죠? 예.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이 터키의 사치품, 명품이라고도 하는 그 사치품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쇼핑 붐이 불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1달러에 7리라 정도였는데 그 네.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 리라화가 1달러에 10리라가 될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치로 얘기하면 50%가 환율로 보면 떨어진 건데, 예. 자 지금 이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은 지금까지 시장에 풀렸던 돈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자꾸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금리를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 터키처럼 금리를 낮추게 되면 통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이 선진국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리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이제 환율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22년 한 해 동안 이 개발도상 국가에서 과연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나라를 주목해서 좀 빠져나가는지 이제 앞으로는 좀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국 화폐 가치가 50%가 떨어지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말입니다. 진짜 엄청난 수준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올해 내 금리 인상 한 번 더 예상이 됐었잖아요. 네.
자,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0.5%에서 연리 이 0.75%로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짜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진국에서 금리를 올렸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제 문제점은요. 한국은행에서 이미 여러 차례 좀 어떤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달에 25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서 연리 1%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고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선진국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연리 1%대 금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일단 공식 통계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3.2%로 이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대 물가 상승률이고요. 영국이 4%인 것을 감안하고 또 중국 생산자 물가가 10.7%나 오른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3%대 이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좀 발빠르게 움직인 데에는 한국은행의 약간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80년대에 엄청나게 물가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픈 기억 때문에 좀 대체로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좀 더 민감하게 그리고 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다른 중앙은행들이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데 좀 관심이 많다면 우리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약간 좀 굉장히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집값에 대한 태도도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집값을 내가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라고 연설에서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집값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약간 대응이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집값이 뭐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뭐 미국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에 속하고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태도가 워낙 다르고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좀 더 다 고려하다 보니 좀 금리 인상이 다른 선진국보다 좀 빨랐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그 금리가 1%까지 가면 저 예대금리 차가 지금 제일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대출받은 사람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는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4%에서 연리 이 3.01%로 정확하게 0.27%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 사이에 0.25%포인트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이제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질 텐데요. 이게 항상 보면 정책이 굉장히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까지 보면 집값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다면 네. 앞으로는 이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비판 여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점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가속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한국금융연구센터 같은 곳들인데 여기에 이제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처럼 이렇게 빨리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또 네.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로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개인이 부채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22년은 그런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우리나라도 좀 더 선제적으로 더 빨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빚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